남편은 강원도에 별장 한 채를 샀다. 가끔 그는 혼자 그곳에 며칠씩 다녀오곤 했다. 남편이 7일간 출장을 간다고 한 날, 나는 몰래 그 별장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 지하실에서 6년 전 실종된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발견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나는 거실 구석에 백합 화병을 정성껏 다듬고 있었다. 그때 남편 박지훈이 위층에서 값비싼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가볍게 스쳤다. 마치 사람의 온기 없이 텅 빈 이 넓은 집이 내쉬는 한숨소리 같았다. 결혼 10년 차. 나는 그의 단정한 모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지훈은 유명 부동산 그룹인 태양그룹의 부사장이었다. 외출할 때는 늘 빳빳하게 다린 셔츠에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샌달우드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가 내 앞에 멈춰서서 소매 단추를 매만지며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다.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아마 7일은 걸릴 거야. 싱가포르 파트너가 워낙 깐깐해서 이번 주 안에 인수합병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백합 한 송이를 화병에 꽂고는 다가가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향수 냄새는 여전했지만 최근 주말마다 명상을 하러 다녀온 후부터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축축한 흙 냄새, 이끼 냄새, 그리고 때로는 썩은 나무 냄새 같은 것. 고급 리조트나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냄새였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깊은 눈동자에서 작은 흔들림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가세요? 평소에는 출장 가시기 전에 일주일은 미리 알려줬잖아요. 아니면 옷 몇 벌 더 챙겨드릴까요? 7일이나 되는데. 지우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처럼 살짝 뒤로 물러나 내 손길을 피했다. 그가 웃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정석적인 미소였지만 남편의 따스함은 없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스파를 가든 쇼핑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내 보조 카드는 화장대 위에 뒀어. 아,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얼굴을 스치듯 보고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요 며칠 계속 회의라. 프로젝트 정보 보안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꺼둬야 할 거야. 전화하지 마.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 남겨. 일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알았어요. 걱정 말고 출장 잘 다녀오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연습해온 미소였다. 검은색 벤츠가 대문 앞에 멈춰섰고 개인 기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캐리어를 들고 나가며 뒤돌아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멀리 갈 때마다 늘 하던 말이었다. 문단속 잘하고 절대 강원도에 있는 그 별장에는 가지 마. 지금 인부들이 수리 중이라 먼지도 많고 당신한테 안 좋아. 나는 문에 기대어 그의 차가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강원도 별장,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적 드문 소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있는 버려진 저택이었다. 3년 전 그는 사업 스트레스를 풀고 명상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 여자의 직감은 그곳에 비밀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쩌면 숨겨둔 애인이거나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병적인 취미 같은 것일 수도.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는 방이었지만 어제 우연히 그가 낡은 동열쇠 꾸러미를 유화 그림 뒤 비밀 금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 열쇠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무생물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길들인 동시에 경계하는 애완동물을 보는 듯했다. 나는 그림을 떼어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고를 더듬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벽 속의 금고가 드러났다. 비밀번호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철문이 열리지 않은 텅 비어 있었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붉은 벨벳 위에는 녹슨 동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대학교 시절 찍은 낡은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나, 지훈, 그리고 6년 전 실종된 내 가장 친한 친구,
이유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왜 그가 버려진 별장 열쇠를 유진의 사진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는 이번 출장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손안의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들어 아팠다. 7일, 그는 7일 동안 떠난다고 했다. 이것이 내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창이었다. 더 이상 이 의심 속에서 행복한 아내라는 연기를 하며 살 수는 없었다.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전등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 차고로 내려갔다. 내 차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어둠이 내리는 밤속으로 질주했다.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가 금지된 구역이라 부르던 곳으로.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맞서야만 했다. 오늘 밤 당장. 도시는 등 뒤로 멀어지고 화려한 불빛은 교회의 짙은 어둠으로 대체되었다. 낡은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하고 울퉁불퉁했다. 길 양옆으로는 앙상한 마귀의 팔처럼 서로 얽힌 키 큰 나무들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운전했다. 자갈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가 사각사각 소름 끼치는 숲의 정적을 깼다. 마침내 별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마치 잠든 괴물처럼 음산하고 거대하게 서 있었다. 작은 언덕 위에 고립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무릎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담쟁이 덩굴이 누렇게 바랜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뒤덮고 있었다. 차 시동을 끄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벌레 우는 소리와 부서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손전등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녹슨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가볍게 밀자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경비원도 카메라도 없었다. 대기업 부사장의 재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했다. 손전등을 켜자 빗줄기가 낙엽 가득한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를 이끌었다. 가져온 동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자물쇠는 자주 기름칠을 하는지 부드럽게 돌아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가구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어 어둠 속에 말없이 서 있는 유령들 같았다. 바닥의 두꺼운 먼지 위에는 큰 사이즈의 남성 구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훈의 사이즈였다. 그 발자국은 거실이나 2층 계단이 아닌 계단 밑 작은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쿵쾅거렸다. 작은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었다. 안에는 빗자루나 청소기가 아닌 땅속 깊이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다. 악취와 강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갔다.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답답하고 차가워졌다. 계단 끝에는 위층의 황량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껍고 견고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에는 파란 불빛을 내뿜는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렇게 철저히 보호되는 비밀 지하실이라니. 안에는 분명 끔찍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을 번호판 위로 가져갔다. 비밀번호는 뭘까? 우리의 결혼기념일. 눌러보았다. 삑삑삑. 붉은 불이 들어오며 틀렸다고 알렸다. 지훈의 생일. 여전히 틀렸다. 내 생일도 아니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혔다.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나무 상자 속의 사진. 지훈, 나, 그리고 유진, 세 사람의 사진. 왜 그 사진을 열쇠와 함께 보관했을까? 직감적으로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6년 전 실종된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삑 하고 길게 울리며 잠금 장치의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철컥하는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철문을 밀치자 역한 악취를 동반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헛구역질이 날 뻔했다.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지하실은 약 20제곱미터 넓이였고 벽은 축축하고 거친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방구석,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 낡은 철제 침대가 보였다. 그 위에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은 한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한쪽 끝은 벽에, 다른 쪽 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발목에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에 놀란 그 생명체가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밑한 얼굴과 영혼 없는 깊은 눈이 드러났다. 6년이 지났고 수척함과 고통으로 얼굴이 변했지만 나는 그 눈을 알아볼 수 있었다. 대학 시절 내내 나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눈. 내가 멀리 떠난 줄로만 알았던 가장 소중했던 친구의 눈. 유진아. 공포와 경악에 목이 메어 외쳤다. 그 여자는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리며 갈라진 입술을 움직여 사람의 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나를 보자 극도의 공포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구조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마치 사신을 본 듯한 공포였다. 나는 차가운 철제 침대로 달려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유진이를 안아주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유진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신음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이 포식자를 피해 어두운 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듯한 신음이었다. 유진은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는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내듯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서연아, 도망쳐. 그 사람이 너 속인 거야. 아직 안 갔어. 그 사람, 바로 내 뒤에 있어. 그 섬뜩한 말을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비좁은 공간에서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지하실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챈 돌아보았다.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두꺼운 철문, 나의 유일한 탈출구가 굳게 닫혀 있었다. 계단 아래 전구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추는 곳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후에 입었던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실크 넥타이는 풀어 손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평소의 정석적인 미소 대신 차갑고 병적인 조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은 언제나 호기심 많고 고집이 세지. 서연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돌벽에 울렸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는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왔다. 시멘트 바닥에 구두굽이 또각또각 천천히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피 흘리는 내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유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10년간 동고동락했던 남편, 오늘 아침 내가 옷을 바로 잡아주고 넥타이를 매주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다. 나는 떨며 물었다. 싱가포르. 안 갔어요? 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유진이는 왜 이 지경이 된 거고요? 지우는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는 여유롭게 소매를 걷어 올렸고 희미한 불빛 아래 값비싼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다.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싱가포르? 그건 당신처럼 순진한 아내를 위한 핑계일 뿐이지. 당신이 열쇠 훔친 거 알아. 의심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문을 열어둔 거야. 그는 내 등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유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직 교도관이 자기 죄수를 보는 듯한 잔혹함만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얘가 왜 이 지경이 됐냐고? 내 소중한 친구년한테 직접 물어봐. 내 것을 6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붙들고 놔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너 하는 호칭. 그 포악한 태도는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 국민 남편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10년간 악마와 함께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지우는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끌어와 태연하게 앉았다. 마치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리를 꼬았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담뱃불이 악마의 눈 같았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퍼져나가 지하실의 곰팡내와 악취를 압도했고 나는 기침을 터뜨렸다. 나는 유진을 일으켜 앉혔다.
그녀는 내 팔을 꽉 붙잡았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나는 놓을 수 없었다. 나는 지훈을 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 집 돈 많잖아요. 왜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유진이는 내 친구고 내 은인이라고요. 은인? 지훈이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렸다. 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고는 내 얼굴에 연기를 뿜었다. 당신 너무 순진해, 서연아. 내가 이 송장 같은 년을 6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던 게 고작 시시한 연애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런 여자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뭐하러 밥 축내면서까지 키우겠어? 그는 일어나 우리 앞을 서성거리며 승리자가 전리품을 자랑하듯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유진은 그를 유혹하지도 그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다른 남자와 도망치지도 않았다. 당시 회사의 회계팀장이었던 유진은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다. 지훈과 그의 삼촌이자 그룹 부회장인 박찬호가 수많은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횡령액은 무려 5천억 원. 내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이었다. 하지만 똑똑하고 신중했던 유진은 그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그 모든 돈을 보안이 철저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겼다. 그년이 프라이빗키, 그 빌어먹을 암호를 쥐고 있어. 지훈이 분노로 잘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6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 달콤한 말로 구슬려도 보고 육체적으로 고문도 해봤지. 하지만 이 독한 년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어. 여기서 뼈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절대 내놓지 않더군. 나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렇게 마르고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6년간 이 지옥을 견뎌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암호를 넘겨주는 순간 입막음을 위해 바로 살해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광란은 구두굽으로 지시겼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잔인한 빛이 번뜩였다. 나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났어, 서연아. 오늘 네가 제 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 네가 바로 내 친구년의 입을 열 마지막 열쇠거든. 나는 소스라쳤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와 유진의 목숨이 이제 돈에 미친 이 남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천억 원. 그 돈은 내가 사랑했던 남편을 피해 굶주린 악마로 모든 부부의 정을 짓밟을 준비가 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지우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끼 주머니에서 빛나는 단검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날이 희미한 노란 불빛에 반사되어 비웃는 그의 얼굴에 비치며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진을 공격하지 않고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아 뒤로 확 잡아당겼다. 악! 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두피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 유진이 놀라 달려들려 했지만 발목에 쇠사슬이 그녀를 붙잡았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철그렁 소리가 귀를 찢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서연이 놔줘. 유진이 절망에 부서진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앙상한 팔을 내 쪽으로 뻗었지만 불과 한 뼘 거리가 천리처럼 멀었다. 지우는 내 목에 차가운 칼날을 갖다 댔다. 살갗에 닿는 날카로운 금속의 감촉에 나는 마비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을 보며 부드럽지만 잔혹한 위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똑똑히 봐, 유진아. 이제 널 고문할 필요는 없어. 네가 얼마나 독한지 잘 알거든. 하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 친구가 너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걸 보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칼날에 살짝 힘을 주었다. 선홍색 피 한 줄기가 흘러나와 내 목을 타고 흘렀다. 뜨거웠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두려움에 찬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무력함이 유진이 더 고통받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 두려웠다. 안 돼, 멈춰. 제발, 지훈 씨, 제발. 유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머리를 태웠다.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쿵쿵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서연이는 해치지 마. 아무것도 몰라. 당신 아내잖아. 내 아내?
지훈이 비웃었다. 그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내 아내라고 해봐야 10년 동안 나한테 속아온 멍청한 여자일 뿐이야. 내가 얘랑 결혼하고 잘해준 건 세상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한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자, 이제 선택해. 하나, 그 빌어먹을 암호를 불어. 둘, 아니면 내가 내 눈앞에서 이 예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주지. 그는 말을 마치고 칼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고 따뜻한 피가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떠 유진을 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유진아. 주지 마. 우리 둘 다 죽일 거야.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6년간의 지옥을 견디게 해준 그녀의 강철 같은 정신력은 내가 상처 입는 것을 보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었다. 줄게, 멈춰. 다 줄 테니까 서연이 더는 해치지 마. 지우는 나를 놓아 바닥으로 밀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진작 이랬으면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잖아. 말해, 듣고 있으니까. 나는 목을 감쌌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나왔다. 나는 유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문득 이상한 빛, 전에는 본 적 없는 결연한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앙상한 가슴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암호, 다 기억 못해. 너무 길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놨어. 컴퓨터 줘. 로그인해서 찾아줄게. 지훈은 의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다가와 칼끝으로 유진의 턱을 들어 올렸다. 무슨 꿍꿍이야? 날 속일 생각 마.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서연이 손가락 하나를 자를 줄 알아. 속이는 거 아니야.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돈을 잃을지언정 친구가 죽게 하진 않아. 넌 5천억을 원하고 난 서연이의 목숨을 원해. 공평한 거래잖아. 컴퓨터 없어? 아니면 내가 아무 숫자나 불러줄까?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탐욕이 그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상처 입은 여자 하나와 쇠사슬에 묶인 여자 하나. 이 연약한 두 여자가 자신의 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는 비웃으며 방구석 낡은 나무 책상으로 가 늘 가지고 다니던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핸드폰으로 사지 네트워크에 연결한 뒤 유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교활했다. 오른손에는 단검을 꽉 쥔 채 칼끝은 멀지 않은 곳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향하고 있었다. 빨리 입력해. 2분 주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앙상한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그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타닥타닥 키보드를 쳤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지하실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며 그를 제왕으로 만들어줄 운명의 숫자를 탐욕스럽게 기다렸다. 갑자기 유진이 타이핑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그 눈에서 구조 신호를,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을 읽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한마디 외쳤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대학 시절 가장 생생한 추억이 담긴 말이었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 다니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쫓길 때마다 외치던 우리만의 암호. 비둘기야, 날아라. 지훈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고통도 잊고 온 힘을 다해 그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지훈은 비틀거렸고 손에 든 칼이 멀리 날아갔다. 동시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짠 유진이 발밑에 길고 무거운 쇠사슬을 던져 올렸다. 쇠사슬이 지훈의 발목을 칭칭 감았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뒤로 세게 잡아당겼다. 펑! 지훈은 균형을 잃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졌다.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지하실에 들어오자마자 눈여겨봤던 구석에 굴러다니던 깨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벽돌을 높이 든 다음 세게 내리쳤다. 머리가 아니었다. 나는 살인까지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목에 가장 가까운 어깨를 내리쳤다. 뼈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지우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아, 뛰어, 도망쳐. 유진이 목이 쉰 채 외쳤다. 나는 벽돌을 던지고 유진을 일으키려 달려갔지만 저주스러운 쇠사슬이 여전히 그녀의 발을 묶고 있었다. 열쇠. 열쇠를 찾아야 했다. 나는 미친 듯이 지훈의 몸을 뒤졌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신음하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절망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설마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걸까? 이 마지막 저항도 결국 헛된 것이었을까? 나의 갑작스러운 박치기에 지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그는 배를 감싸쥐고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손에 들려있던 단검은 멀리 날아가 시멘트 바닥을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 역시 이마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생존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다. 6년간의 감금으로 기력이 다한 줄 알았던 유진이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힘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앙상한 두 손으로 발목에 쇠사슬을 꽉 쥐고 뒤로 세게 잡아당겼다. 무거운 쇠사슬이 팽팽해지며 마침 균형을 잃은 지훈의 발목을 칭칭 감았다. 콩! 요란한 소리가 작은 지하실을 뒤흔들었다. 지훈은 차가운 돌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졌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신음을 내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애썼다. 나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둘 다 꼼짝없이 죽을 것이다. 나는 벽 구석으로 달려갔다.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깨진 벽돌 조각이 있었다. 차갑고 울퉁불퉁한 붉은 벽돌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품은 증오만큼이나 무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10년간 함께한 위선적인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마만 남았다. 나는 벽돌을 높이 쳐들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머리가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잔인해도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목에 가장 가까운 어깨를 내리쳤다. 퍽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벽돌이 살과 뼈에 부딪혔다. 지우는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한 번 크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거친 숨소리만 내뱉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와 유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뒤섞여 울렸다. 나는 벽돌을 내려놓았다. 두 손이 덜덜 떨려 주먹을 켭 수조차 없었다. 코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훈을 보았다. 통쾌함과 동시에 공포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아, 뛰어, 도망쳐. 유진의 희미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급히 그녀에게 달려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이겼다. 적어도 이 생사의 순간만큼은. 나는 유진을 일으켜 세웠지만 몸을 들자마자 철그렁하는 쇠사슬 소리가 그녀를 다시 주저앉혔다. 저주스러운 쇠사슬은 거대한 쇠뱀처럼 흉터 가득한 그녀의 앙상한 발목을 여전히 차갑게 조이고 있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열쇠를 찾기 위해 지훈의 몸을 샅샅이 뒤졌다. 조끼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값비싼 지갑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핸드폰, 라이터 그리고 약간의 현금뿐이었다. 열쇠 꾸러미도 족쇄 열쇠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물체도 없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차가운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가 그녀를 여기에 가뒀는데 열쇠가 없을 리가 없었다. 차에 두고 왔거나 이 넓은 별장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 지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은 악마가 곧 깨어날 것을 알렸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매 순간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었다.
날 두고 가, 서연아. 너라도 도망쳐. 더는 시간이 없어. 안 돼. 절대 널 다시 여기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소리쳤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나는 텅 빈 지하실을 둘러보며 절망적으로 기적을 찾았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쇠사슬의 다른 쪽 끝이 고정된 벽의 커다란 쇠고리에 멈췄다. 그 쇠고리가 이상해 보였다. 보통처럼 벽에 용접된 것이 아니라 벽에서 튀어나온 두꺼운 금속판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의 오만하고 통제적인 성격,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직감적으로 나는 그 금속판으로 달려가 판과 벽 사이의 작은 틈에 손톱을 넣어 힘껏 잡아당겼다. 손톱이 부러지며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금속 덮개가 살짝 헐거워졌다. 됐어. 나는 환호하며 온 힘을 다해 덮개를 잡아당겼다. 벽에 깊이 파인 작은 구멍 안, 은색의 작은 열쇠 하나가 불빛 아래 반짝이며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 유진의 발목 자물쇠에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열쇠를 꽂을 수 있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천국의 음악처럼 들렸다. 무거운 쇠사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6년 만에 해방된 2다리. 가자, 우리 가자. 나는 유진의 겨드랑이를 부축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게 했다. 나는 친구의 가볍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등 뒤에서는 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진맥진한 두 여자에게 계단 하나하나는 산처럼 높게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짓누르는 유진의 무게를 견뎠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갔다. 유진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여 이것이 악몽이 아닌 잔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가 간신히 1층 거실에 도착했을 때 숲의 신선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와 지하실의 역하고 답답한 냄새를 씻어냈다. 하지만 나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멈추지 않았다. 정문은 내가 들어왔을 때처럼 활짝 열려 있었다. 칠흑 같은 바깥의 어둠이 이제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거기서 이년아, 죽여버리겠어. 지훈의 야수 같은 고함이 지하실 계단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목숨을 거두러 온 악마의 메아리 같았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고통은 그의 광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방금 주운 단검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올라오는 지훈의 모습에 경악했다. 코와 입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셔츠를 적셔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다. 빨리, 유진아, 힘내. 나는 소리치며 유진을 끌고 정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잡초 무성한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너무 약했고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 위축된 다리로는 빨리 뛸 수 없었다. 우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지훈이 따라잡았다. 그는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어 빛나는 단검을 휘둘렀다. 죽어! 그가 외치며 칼날을 내리찍었다. 나는 눈을 감고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내 몸으로 막아섰다. 차가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눈부신 빗줄기가 휙 지나가며 지훈의 눈을 정통으로 비췄다. 눈이 먼 그는 순간 멈칫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렸고 검은색 7인승 SUV 한 대가 폭풍처럼 달려와 우리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차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긴 스패너를 들고 뛰어내렸다. 최 기사님. 내 개인 기사 최현우였다. 사모님 빨리 차에 타세요. 현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공손한 모습과는 달리 힘있고 다급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와 유진을 열린 차, 문 쪽으로 밀어넣고는 몸을 돌려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새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자신의 기사임을 알아본 그는 비웃으며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최현우, 너 뭐하는 짓이야? 비켜. 내 마누라 교육 좀 시키게. 하지만 현우는 비키지 않았다. 그는 성벽처럼 굳건히 서서 스패너를 꽉 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옛 주인을 노려보았다. 박 부사장님 선을 넘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네가 감히 나한테 반항해? 우리 집 밥 처먹는 개새끼가 날 물어? 지우는 격분했다. 그는 말을 더 잇지 않고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찔렀다. 차 앞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미친 자의 고함 속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나는 유진을 뒷좌석에 눕히고 차창 너머로 벌어지는 광경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밖에서는 현우와 지훈이 자갈밭 위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훈은 칼을 들고 포악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현우는 더 민첩하고 훈련된 움직임을 보였다. 지훈이 현우의 가슴을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지만 현우는 몸을 피하는 동시에 스패너로 그의 손목을 세게 내리쳤다. 딱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지훈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현우의 강력한 발차기에 복부를 맞고 멀리 나가 떨어져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다.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움직이지 않는 지훈의 몸을 질질 끌고 근처에 주차된 그의 벤츠로 향했다. 그는 트렁크를 열고 마치 쓰레기 자루를 던져 넣듯 지훈을 안으로 밀어넣고는 세게 닫았다. 모든 행동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하고 냉정해서 나를 소름 돋게 했다. 현우는 다시 SUV 운전석으로 뛰어올라 문을 쾅 닫았다. 그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두 분 괜찮으세요? 크게 다친 분은 없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유진이가 발목이랑 손목을 다쳤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최 기사님. 우리를 구해줘서.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며 말했다. 그 사람. 트렁크에 가둬도 괜찮을까요? 우리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어 엑셀을 밟았다. 차는 튀어나가듯 출발해 등 뒤에 으스스한 별장을 남기고 밤속으로 질주했다. 지금 신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모님. 현우가 앞에 어두운 길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밀스럽게 낮아졌다. 그 사람 인맥이 넓어서 여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두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기진맥진에 정신을 잃은 유진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현우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지우는 부사장이었다. 세력이 작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다. 이 길은 도시로 돌아가는 길도 경찰서로 가는 길도 아니었다. 차는 인가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현우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온 걸까? 왜 그는 스패너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행동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는 유진이 위독한 상태인 것을 보고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는 걸까? 나는 앞좌석에 늘 온순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기사의 듬직한 등을 보았다. 하지만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갑자기 날카롭고 낯설게 보였다. 우리는 호랑이 굴에서 막 벗어났지만 혹시 늑대의 아가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차는 각기 다른 계산과 운명을 가진 세 사람을 싣고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미래를 향해 밤속을 질주했다. 차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밤속을 질주했다. 나는 유진을 품에 꼭 안았다. 그녀의 약하고 불규칙한 숨결이 내 가슴에 닿았다. 유진의 손목 상처에서 나온 피가 계속 흘러 오늘 아침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입었던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다. 이제 그것은 내 순수함의 죽음을 덮는 수위가 되었다. 현우는 말없이 운전했다. 그의 눈은 울퉁불퉁한 흙길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검은 나무들이 유령처럼 휙휙 지나가며 해방에 대한 모든 희망을 삼켜버렸다.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 엔진이 컥 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던져졌다. 왜 그래요, 최 기사님?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현우는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계기판이 고장 났었나 봐요. 아까 숲길을 너무 험하게 달려서 기름 게이지가 걸렸나 봅니다. 이런 허허벌판에서 기름이 떨어지다니.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막힌 우연이었다. 나는 차가 낡은 국도변에 있는 허름한 단층집 앞에 멈춘 것을 알아차렸다. 문 앞에는 비뚤어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페인트가 벗겨진 붉은 글씨를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XX 보건지소. 다행히 여기에 보건지소가 있네요. 현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사모님, 유진 씨를 빨리 여기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상처가 심하게 감염됐어요. 지혈하고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아침까지 버티기 힘들 겁니다. 나는 정신을 잃은 유진을 보았다. 이마는 숯덩이처럼 뜨거웠다. 다른 방법이 없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현우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유진을 번쩍 안아 어두컴컴한 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막연한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파고들었다. 보건지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강한 소독약 냄새와 낡은 회벽의 곰팡내가 뒤섞여 숨 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러운 흰 가운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나무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흐릿한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던 그의 시선은 현우의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에 멈췄다. 두 남자는 눈빛을 교환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시선이었다. 현우는 녹슨 병상에 유진을 눕히고는 나를 향해 말했다. 사모님, 여기서 유진 씨를 돌보고 계세요. 저는 나가서 기름을 좀 구해보거나 전화가 터지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우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유진 곁에 앉아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방은 너무나 조용했다. 구석에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5분, 10분이 지났다. 이 침묵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상황이 어떤지 현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 막 그를 부르려던 참에 빗물 탱크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공손한 말투도 아까의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하며 잔인한 목소리였다. 네, 박 부회장님. 접니다. 둘 다 잡았습니다. 네, 박지훈 그 병신 같은 놈. 마누라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지금은 13번 도로 낡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네, 그 마누라년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박 부회장, 지훈의 삼촌. 늘 도리를 운운하며 나를 볼 때마다 현명한 조카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그 위선적인 남자.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호랑이 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늑대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깨진 타일 바닥 위를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방금 들은 잔혹한 진실에 머리가 빙빙 돌았다. 발이 꼬여 낡은 양동이를 걷어차고 말았다. 쨍그랑. 고요한 밤중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빗물 탱크 너머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병실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쇠집게처럼 단단한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아 세게 잡아당겼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고개를 들자 현우가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푸른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에 으스스한 기운을 드리웠다. 더 이상 매일 아침 나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온화하고 성실한 기사가 아니었다. 내 앞에는 낯선 이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살인 기계처럼 날카롭고 무감정했다. 사모님, 왜 얌전히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단조로웠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너무 많이 아는 건 보통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죠. 왜 당신이에요? 나는 배신감에 떨며 더듬거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거라도 있나요? 지난 3년간 가족처럼 대했는데 왜 박 부회장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현우가 비웃었다.
그는 쭈그려 앉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족? 사모님은 너무 순진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돈뿐입니다. 박 부회장님은 사모님이 주는 쥐꼬리만 한 월급의 10배를 주셨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다. 비단 옷 입고 편하게 살아오신 분이 저희처럼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우는 일어나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었다. 그는 문가에 숨어있던 의사에게 명령했다. 김씨, 주사나, 인연들 둘 다 포장해. 트럭 곧 도착할 거야. 의사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이미 하얀 액체가 담긴 주사기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발버둥치며 유진 쪽으로 기어가려 애썼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유진이 건드리지 마. 이 악마 같은 놈들. 하지만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건장한 두 남자를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현우가 내 팔을 단단히 붙잡아 먼지투성이의 차가운 바닥에 나를 짓눌렀다. 의사가 거칠게 내 소매를 걷어 올렸다. 날카로운 주삿바늘이 살을 파고들었다. 얼음장 같은 감각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나는 눈을 크게 뜨려고 애썼다. 곰팡이 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별장, 꽃이 가득했던 정원, 평화로웠던 지난 날들이 슬로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졌다. 이제 나는 그저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 하나의 상품일 뿐이었다. 마취약이 퍼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나는 현우가 옷깃을 바로잡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냉담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차 도착했어? 서둘러. 여기서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아. 절망이 나를 어둠 속으로 삼켰다.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유진을 생각했다. 그녀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둘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매캐한 엔진오일 냄새, 생선 비린내, 흙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내가 돌멩이 가득한 흙바닥 위를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고통스러웠다. 주변은 칠흑 같았고 작은 트럭에서 나오는 희미한 노란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현우가 나를 트럭 짐칸으로 끌고 있었고 그 의사는 유진을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메고 차가운 철제 바닥 위로 던져 넣었다. 서둘러. 박 부회장님이 재촉하셔. 운전석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뺨에 긴 흉터가 있는 험상궂은 얼굴의 운전사가 머리를 내밀었다. 현우는 대답 없이 내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 어두운 짐칸 안으로 세게 밀어 넣었다. 나는 비린내 나는 낡은 그물 더미 위로 쓰러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극도의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짐칸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내 인생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려는 그 순간, 갑자기 현우가 짐칸 위로 올라왔다. 그는 내 옆에 쭈그려 앉아 묶인 밧줄을 확인하는 척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와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구타나 위협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거친 손이 갑자기 묶인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작고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가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면도날이었다. 얇디 얇은 면도날. 한쪽은 손을 베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현우가 내 귀에 바싹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그는 아까의 냉혹한 말투와는 전혀 다른 나만 들릴 정도로 작고 빠른 목소리로 속삭였다. 밧줄 끊고. 차가 언덕 지날 때 뛰어내려요. 고무나무 언덕 쪽으로 달려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요. 여기 경찰도. 알았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 현우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결연함,
걱정,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그것은 냉혈한 살인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직 멀었어? 꾸물거리지 마. 운전석에서 운전사가 소리쳤다. 현우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짐칸을 세게 차며 큰 소리를 냈다. 얌전히 있어. 잔꾀 부리지 마. 그러고는 차에서 뛰어내려 짐칸 문을 쾅 닫았다. 쇠빗장이 걸리는 철컥 소리가 관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다. 어둠이 나와 유진을 감쌌다. 트럭이 흔들리며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굉음을 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작은 면도날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날이 손바닥을 스쳐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했다. 왜? 현우는 왜 나에게 칼을 주었을까? 그는 왜 나를 잡은 사람이면서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걸까?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현우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좋은 사람인지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얇은 면도날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생존의 희망이라는 것을. 트럭은 울퉁불퉁한 숲길을 달려나갔다. 꽉 막힌 짐칸 안은 미칠 듯이 어둡고 답답했다.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쑤셨다. 머리를 짐칸 벽에 부딪혔고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 흙먼지가 코를 찔러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옆에 누운 유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다. 그녀의 앙상한 몸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박 부회장이라는 자에게 도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손목을 돌리자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다. 굵은 밧줄이 손목을 꽉 조여 살갗이 쓰라렸다. 나는 감각 없는 손가락으로 현우가 준 면도날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밧줄 쪽으로 나를 돌렸다. 면도날은 날카로웠지만 너무 작았고 등 뒤에서 작업하기는 어려웠다. 손목에 쥐가 날 정도로 구부려 거친 밧줄에 면도날을 문질렀다. 한 번, 두 번, 날이 미끄러지며 손을 베었다. 피가 흘러나와 땀과 섞여 끈적거렸다. 힘내 서연아. 유진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해내야 해. 나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흙먼지와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육체의 고통은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뚝! 밧줄 한 가닥이 끊어졌다. 손목이 헐거워지는 느낌에 기뻐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계속해서 밧줄을 잘랐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밧줄이 끊어졌다. 피투성이에 마비된 두 손이 해방되었다. 나는 급히 유진에게 기어가 칼로 그녀의 밧줄을 잘랐다. 유진은 희미하게 신음했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엔진이 끙끙거렸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았다. 현우의 말대로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짐칸 문으로 기어가 작은 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밖은 칠흑 같았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문고리를 밀어보았지만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절망이 다시 밀려왔다. 어떡하지? 현우는 뛰어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뛰어내린단 말인가? 문득 운전석과 통하는 작은 환기창이 눈에 들어왔다. 녹슨 얇은 철망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그물 더미에 섞여 있던 부러진 쇠막대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철망을 뜯어냈다. 운전사는 휘파람을 불며 한 손으로 담배를 쥔 채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등 뒤에 죽음의 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구멍으로 손을 뻗어 운전사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세게 잡아당겼다. 그가 비명을 질렀고 핸들이 흔들렸다. 나는 멈추지 않고 손에 든 쇠막대로 철망 너머 그의 어깨를 세게 찔렀다. 악! 이 미친년! 운전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위를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밟았다. 트럭은 길렵 깊은 도랑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한쪽으로 기울며 전복되었다. 꽝!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짐칸 벽에 세게 부딪혔다. 머리를 박아 눈앞이 캄캄해졌고 피가 흘러 시야를 가렸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충격으로 짐칸 문이 벌어져 있었다. 숲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유진에게 기어가 찌그러진 차체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운전사는 핸들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생사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가자, 유진아. 우리는 살아야 해. 나는 유진을 등에 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광활한 고무나무 숲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등 뒤에서 어둠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두 연약한 여자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끔찍한 충돌에 온 세상이 흔들렸다. 머리를 차체에 세게 부딪혀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찢어질 듯한 쇠 긁히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그 짧은 순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생과 사의 경계를 떠도는 것 같았다. 숲의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짐칸의 잔해를 헤치며 유진을 찾았다. 트럭은 길가에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고 앞부분 절반은 시커먼 도랑물에 잠겨 있었다. 운전사는 핸들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소름 끼치는 붉은 자국을 만들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뒤쫓아 올지도 모르는 추격자들에 대한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유진아, 유진아.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다. 유진은 짐칸 구석에 웅크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를 찌그러진 차체에서 끌어냈다. 유진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볍고 앙상해서 마음이 아팠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흠뻑 젖은 풀밭 위로 굴러 떨어졌다. 어둠이 만물을 뒤덮었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이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내 앞에는 광활한 고무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유령처럼 우뚝 솟은 나무들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듯했다. 현우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무나무 언덕 쪽으로 달려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현우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면도날을 준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희미한 희망의 끈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유진을 등에 업었다. 맨발이 자갈에 찔려 아팠다. 진흙이 무거운 발걸음을 붙잡았다. 나는 핸드폰 손전등도 켜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으며 숲으로 뛰어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다. 가시덤불이 살을 긁고 튀어나온 나뭇뿌리가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단 1초라도 늦으면 그 잔인한 자들이 따라잡아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유진이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밤의 고무나무 숲은 으스스하고 무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나무줄기들이 끝없이 늘어서 출구 없는 미로를 만들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수많은 원혼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다. 두 다리는 감각이 없어졌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진흙투성이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등 뒤에서 유진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고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손목의 상처와 온몸의 멍이 이미 쇠약해진 그녀의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 서연아, 날 두고 가. 유진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귓가에 희미하게 들렸다. 너 혼자 가야 살 수 있어.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였다. 입 다물어. 그따위 소리하지 마.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거야.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유진을 고쳐 업고 다시 걸으려 애썼다. 하지만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튀어나온 나뭇뿌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유진이 등에서 떨어져 썩은 나뭇잎 위로 몇 바퀴 굴렀다. 나는 경악하며 그녀에게 기어갔다. 유진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구름 뒤에서 막 나타난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다. 세상에, 어떡하지? 나는 목이 메어 흐느꼈다.
무력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깊은 숲속 약도 음식도 방향도 없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두 마리 개미에 불과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온통 나무뿐이었다. 숲의 침묵이 나를 미치게 했다. 따뜻했던 별장, 뜨거운 식사, 평화로웠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전생의 꿈처럼 아득했다. 화려했던 과거와 진흙탕 같은 현재의 대비는 자유와 평안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 행복은 크고 좋은 집이나 값비싼 명품이 아니었다. 행복은 그저 살해당할 걱정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 숨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유진을 커다란 나무 밑으로 끌어당겼다. 작은 온기라도 나누기 위해 그녀를 꽉 껴안았다. 도망치기 전 운전사의 주머니를 뒤져 찾아낸 낡은 핸드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식 핸드폰을 들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들어왔다. 배터리는 깜빡이는 붉은색 한 칸뿐이었다. 마치 우리처럼 그 생명도 곧 꺼질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높이 쳐들고 신호를 잡기 위해 사방으로 돌려보았다. 서비스 지역 아님. 차가운 글씨가 사형 선고처럼 화면에 나타났다. 절망의 눈물이 핑 돌았다. 하늘이 정말 우리의 살기를 막으려는 걸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을 여기서 죽게 할 수도, 지훈과 그 박 부회장의 죄가 어둠 속에 묻히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유진을 나무에 기대어 앉히고 말했다.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호가 잡히는지 볼게. 잠들면 안 돼, 유진아. 힘내. 잠들지 마. 나는 미끄러운 고무나무를 붙잡고 근처 높은 둔덕으로 올라가려 애썼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고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둔덕 위에 서서 핸드폰을 높이 쳐들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호 막대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숨을 죽이고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희미한 신호 한 칸이 깜빡이며 나타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서둘러 112를 눌렀다. 뚜, 뚜, 뚜 고요한 밤에 울리는 연결음이 그토록 간절하고 희망차게 들릴 수가 없었다. 네, 112 경찰입니다. 한 남자의 차분하고 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진정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은 다급했지만 전문적인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물었다. 저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13번 도로 보건지소 근처 고무나무 숲이에요. 트럭이 전복됐고 추격당하고 있어요. 친구가 죽어가요. 나는 공황 상태 속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애썼다. 전화 끊지 마세요. 통화 위치를 추적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신호 잡혔습니다. 화성군 고무나무 숲 지역이네요. 일단 숨을 곳을 찾으세요. 바로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서연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이유진이고 저희 납치당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서연 씨. 진정하세요. 구조대가 출발했습니다. 주변에 특징적인 건물이 있습니까? 네, 차가 전복된 곳 근처에 버려진 작은 사당이 있어요. 숲으로 2km 정도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뚜. 핸드폰이 꺼졌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배터리가 다 닳았다. 나는 손안에 쓸모없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통화가 중간에 끊겼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을까? 그 박 부회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나는 손을 내리고 몸에 힘을 뺐다. 적어도 구조 신호는 보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운과 얼굴도 모르는 경찰관들의 속도에 달려 있었다. 나는 나무 밑으로 돌아가 유진을 껴안았다.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다. 숨결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약했다. 나는 그녀의 뺨에 내 뺨을 대고 친구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의미 없는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바람 스치는 소리에도 추격자들의 발소리인가 싶어 깜짝 놀랐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고 공포가 영혼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1시간, 2시간, 숲의 무서운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경찰일까? 아니면 그들일까?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희미한 노란 손전등 불빛이 아닌 강렬하고 밝은 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밤을 찢는 특유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기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경찰이었다. 그들이 왔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다. 함정은 아닐까? 박 부회장의 세력이 그렇게 크다면 경찰을 사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우의 말이 다시 맴돌았다. 아무도 믿지 마요. 여기 경찰도. 나는 나가야 할지 계속 숨어 있어야 할지 망설였다. 진짜 경찰인데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광활한 숲에서 우리를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짜라면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나뭇잎 사이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잿빛 고무나무에 희망의 색을 입혔다. 확성기 소리가 웅웅거리며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김서연 씨, 이유진 씨, 저희는 형사입니다. 두 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들리시면 소리를 내주세요. 그 목소리는 이 지역 사투리가 아니었다. 힘있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요. 저희 여기 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부서졌다. 나는 유진을 일으켜 세우고 비틀거리며 나무 뒤에서 나와 빛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선두에는 강인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에 비치자 눈을 찡그렸다. 찾았다. 의료팀 어디 있어? 빨리. 그 남자가 소리치며 내가 쓰러지려는 순간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낯설지만 걱정 가득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진흙으로 얼룩진 경찰 제복을 보자 내가 도박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구해주세요. 제 친구 좀 구해주세요.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진을 가리키며 희미하게 말했다. 그리고 눈앞의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다. 나는 경찰관의 품으로 쓰러지며 끝없는 안도감을 안겨주는 부드러운 어둠에 몸을 맡겼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아니, 적어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살아남았다. 나는 온통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며 기계가 삑삑 규칙적으로 울리는 공간에서 깨어났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살과 뼈를 전부 분해했다가 아무렇게나 다시 조립한 것 같았다. 간신히 눈을 뜨자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 눈을 찡그렸다. 깨어나셨군요. 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탈진 상태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경찰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있었고 강인한 얼굴과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위험 있으면서도 이해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는 자신을 도경찰청 강력계 팀장 강태식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제 친구 유진이는요? 괜찮아요? 내 입에서 나온 첫 질문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 중입니다. 폐혈증과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의사들 말로는 삶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강경감이 안심시키는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이가 살아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곧 고무나무 숲에서의 끔찍한 밤의 기억이 밀려왔다. 전복된 트럭, 피투성이 운전사, 그리고 특히 차가운 얼굴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기사, 현우. 다른 사람들은요, 지훈 씨랑 최현우라는 기사는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강경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별장 사건 현장에서 부인 남편인 박지훈 씨를 벤츠 트렁크에 갇힌 채로 발견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두부 외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엄중한 감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폈다. 트럭 전복 사고 현장에서는 박 부회장의 기사 시신만 발견되었고 최현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우가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차가운 면도날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왜 그가 사라졌을까? 그는 박 부회장의 사람이었고 우리를 잡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탈출할 칼을 준 사람이기도 했다. 김서연 씨, 도망치는 과정에서 최현우의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까? 강 경감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였다.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 현우가 칼을 준 사실을 말하면 그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배신죄로 박 부회장에게 살해당하게 만들까? 혹은 그는 정말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은 악당일까? 결국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면도날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트럭에 밀어 넣은 것만 기억나요. 강 경감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에게 쉬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는 수많은 질문 속에 홀로 남았다. 현우,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 은인일까 아니면 어둠 속에 숨은 적일까? 그날 오후 간호사가 현장에서 수거된 내 개인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져다 주었다. 안에는 내가 입었던 진흙투성이에 찢어진 옷, 배터리가 다다른 구식 핸드폰, 그리고 하트 모양 로켓이 달린 낡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유진이 몸에서 떼지 않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숲에서 기절하기 직전 유진은 이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나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혼수 상태에서 유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증거는 심장 속에 간직해줘. 그때 나는 우리 우정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다. 나를 마음에 담아달라는 뜻으로. 하지만 이제 목걸이를 보니 문득 무언가 깨달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로켓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예전처럼 유진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투명 테이프로 로켓 뚜껑 안쪽에 단단히 붙어있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었다. 구형 핸드폰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드였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지훈이 6년간 유진을 고문하며 찾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박 부회장이 입막음을 위해 살인까지 하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더러운 거래, 검은 자금의 흐름, 그리고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전자장부. 나는 손안의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다.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유진의 6년 청춘과 피눈물, 그리고 우리 둘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다. 나는 강경감을 다시 불렀다. 메모리 카드를 본 그의 눈에 강렬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기술팀을 불러 전문 장비를 가져오게 했다. 우리는 화면의 로딩바가 움직이는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다. 숫자로 가득 찬 엑셀 파일들, 유령 계약서 스캔본들, 통화 녹음 파일들, 모두 유진이 회계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몰래 수집하고 신중하게 백업해둔 것들이었다. 세상에, 이 금액 좀 봐. 한 젊은 경찰관이 엑셀 파일 마지막 줄의 총계를 가리키며 외쳤다.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 경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 자료들이면 특별 중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최종 승인자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이름을 보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이름은 박지훈이 아니었다. 박찬호. 역시 그 늙은 여우였어. 강경감은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
이 늙은 여우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박지우는 졸에 불과해. 법적 서류상으로 총대를 맨 놈일 뿐이라고. 나는 화면에 뜬 박찬호라는 이름을 보았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존경했던 삼촌. 늘 도리를 운운하던 그가 모든 범죄의 최종 보스였다니. 인간의 위선은 대체 어디까지 끔찍해질 수 있는 걸까? 유진을 찾고 지훈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의 핸드폰을 빌려 뉴스를 보았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태양그룹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었다. 벽에 걸린 TV 화면 속 박찬호 부회장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에 슬프고 수척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다. 여러분, 저는 제 조카 박지훈 부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고 중책을 맡겼던 사람이 불법 감금과 회사 자금 횡령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교활하게 눈가를 훔치고는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저는 그룹 경영진과 저 개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기만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죄 지은 자가 제 혈육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화면 속 위선적인 남자를 보았다.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병원에 입원한 조카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청렴한 지도자, 법 앞에서는 혈육도 가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 위선자, 짐승만도 못한 놈. 나는 TV 화면에 베개를 던졌다. 분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강 경감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서연 씨,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저놈이 연기하는 걸 알지만 문제는 연기를 너무 잘하고 더 중요한 건 너무나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펴서 유진이 제공한 자료들을 가리켰다. 모든 유령 계약서, 송금 명령서의 서명은 전부 박지훈의 것입니다. 박찬호는 구두로 지시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차명 계좌를 이용했죠. 이유진 씨의 개인 수첩에 박찬호의 지시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건 간접 증거일 뿐 막강한 변호인단을 둔 그를 법정에서 유죄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진짜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인가? 유진의 6년간의 지옥과 나의 고통이 고작 졸 하나를 잡는 것으로 끝난단 말인가?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강 경감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를 잡아야 해요. 그가 바로 칼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마예요. 그가 현우를 시켜 우리를 납치하라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 교활한 뱀의 왕을 굴에서 끌어내려면 덫이 필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실수를 저지를 만큼 매력적인 덫이.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김서연 씨, 당신이 바로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미끼입니다. 병실은 창밖의 바람소리만 들릴 뿐 침묵에 잠겼다. 나는 강경감을 보았다. 그의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증오의 불길에 타버린 지 오래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경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찬호는 지금 5천억 원이 든 가상화폐 지갑의 프라이빗 키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진 씨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유진 씨는 현재 깊은 혼수 상태라 아무것도 캐낼 수 없죠. 그는 목표를 당신에게로 돌릴 겁니다. 저한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진 씨가 의식을 잃기 직전 당신에게 그 암호를 알려주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며 한적한 사립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릴 겁니다. 그가 저를 찾아오도록 유인하려는 거군요. 찾아오는 것 이상입니다. 그는 지금 돈이 급합니다. 그 5천억 원은 그의 정치적,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그의 검은 거래 파트너들이 빚 독촉을 심하게 하고 있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암호를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부하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최현우와 박지훈의 실패 이후 그는 직접 나서거나 가장 신뢰하는 자를 보내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저를 압박해서 암호를 받아내거나 아니면 영원히 입을 막기 위해 저를 죽이거나요. 내가 말을 이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24시간 잠복 병력을 배치할 겁니다. 그나 그의 부하가 당신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순간 현장에서 덮쳐 체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목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살인, 납치, 미수가 추가되어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됩니다. 강 경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이 계획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보호해도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신과 직접 마주해야 할 겁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창밖,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았다.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유진의 앙상한 모습이 떠올랐다. 지훈의 위선적인 미소, TV 속 박찬호의 역겨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남편 그늘 아래 숨어 지내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인생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돋게 만들었다. 하겠어요. 나는 강경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유진이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도둑맞은 내 인생을 위해서 제가 그가 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미끼가 되어주겠어요. 다음 날 재계 정보통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지훈의 아내가 5천억 원의 비밀을 쥐고 있으며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사립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 덫은 놓였다. 독사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적한 사립병원 5층 복도 끝에 독립된 VIP 병실로 옮겨졌다. 5성급 호텔처럼 넓고 편안한 방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차가운 감옥과 다름없었다. 창밖으로 오래된 나무들의 검은 그림자가 밤하늘에 드리워져 마치 마귀의 팔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경감의 시나리오에 따라 나는 큰 충격으로 정신이 불안정한 여인을 연기해야 했다. 낮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5천억, 암호, 숫자들에 대해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이 의료진들 중에 분명 박찬호의 끈앞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되자 침묵이 공간을 뒤덮으며 공포가 영혼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얇은 이불 아래 손에는 강경감이 몰래 설치해준 비상벨을 꽉 쥐고 있었다. 미끼가 되는 기분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바위에 묶여 주위를 맴도는 상어 지느러미를 보며 언제든 달려들어 나를 물어뜯을 것을 알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과 같았다. 딸깍. 병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링거를 갈러 들어왔다. 그녀는 마스크를 깊이 눌렀었고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내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링거를 가는 손놀림이 어색해 보였다. 나는 혼수 상태인 척 중얼거렸다. 안 돼. 가져가지 마. 5천억 유진이가 나한테 줬어. 암호는 안경 너머로 간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다급하게 속삭였다. 암호가 뭐예요? 서연 씨, 말해봐요. 제가 지켜줄게요. 나는 실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다. 그 눈에 담긴 탐욕과 계산을 읽었다. 박찬호는 역시 대단했다.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었다. 나는 기절한 척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분한 듯 밖으로 나갔지만 내가 암호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전달되었음을 알았다. 독사가 미끼 냄새를 맡았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 밤에는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동이 트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폭풍 전의 어둠이 언제나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셋째 날 밤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귀신의 시간이라 부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시간.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깊이 잠든 척했지만 모든 감각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리더니
내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는 없었다. 문손잡이가 아주 조용히 돌아갔다. 문고리는 언제부턴가 부서져 있었다. 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거대한 체구가 희미한 무드등 불빛 아래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 쿵쾅거렸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소독약 냄새마저 압도하는 차가운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허리를 숙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거칠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날 원망하지 마. 원망하려면 너무 많이 안 너 자신을 탓해. 박 부회장님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다. 박 부회장. 그는 박찬호의 사람이었다. 이 마지막 확인은 내 안의 피를 분노로 들끓게 했다. 그는 내 팔에 꽂힌 링거 줄 쪽으로 주사바늘을 가져갔다. 이 액체가 조금이라도 혈관으로 들어가면 나는 급성 심부전이나 다른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흔적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생사의 순간이었다. 나는 손안에 비상벨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미처 행동하기도 전에 화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냥하는 표범 같은 속도로 튀어나왔다. 퍼! 강력한 발차기가 암살자의 주사기 든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주사기는 멀리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암살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다. 검은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달려들어 암살자의 얼굴과 복부에 연타를 날렸다.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방 안의 물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침대 구석에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뒤엉켜 싸우는 두 그림자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누구지? 잠복해 있던 경찰인가? 왜 내가 모르게 화장실에 숨어 있었지? 암살자는 덩치가 컸지만 낯선 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팔이 뒤로 꺾인 채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건조한 소리가 나며 짧은 싸움이 끝났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강경감과 특수기동대 팀이 들이닥쳤다. 총을 겨눈 채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안전 확보, 용의자 제압 완료. 낯선 이가 외쳤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나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눈가에 희미한 흉터가 있는 각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검은 야구 모자를 벗어 짧게 깎은 머리를 드러냈다. 현우였다. 나는 입을 벌린 채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를 납치했던 기사,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고용인의 비굴한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현우가 물었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보건지소에서의 그날 밤처럼 차갑고 냉담하지는 않았다. 최 기사님. 왜 여기에? 나는 수만 가지 질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 더듬거렸다. 강경감이 다가와 자랑스럽게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나를 향해 설명했다. 다시 소개하죠. 이쪽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최현우 경위입니다. 지난 3년간 박찬호의 조직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경위? 잠입수사관이라고요? 나는 현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의심과 오해를 견디며 조용히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현우가 침대 가까이 다가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두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서연 씨. 그날 밤 보건지소에서는 박찬호의 눈을 속이고 두 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즉시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작은 면도날과 아무도 믿지 말라는 속삭임이 떠올랐다. 그것이 천근만근의 위기 속에서 그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이었다. 고마워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현우가 드물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의와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김서연 씨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암살자가 끌려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무거운 공기는 사라졌다. 현우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경찰청은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고 태양그룹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험난한 시험을 거쳐 심지어 자신의 이력을 더럽히면서까지 지훈과 박찬호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는 과묵한 기사, 충실한 하수인으로 위장한 채 범죄의 조각들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다. 그날 밤 박찬호에게서 두 사람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먼 곳을 응시하며 차분히 말했다.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어서 본부에 보고할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희미한 기회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면도날이 들키지 않고 몰래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럼 트럭 사고는요? 내가 물었다. 그건 제 예상을 벗어난 진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행운이었죠. 차가 전복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 구하려 했지만 그때 박찬호의 부하들이 바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의를 돌려 두 분이 숨은 숲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가 죄책감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살아남지 못할까봐 정말 걱정했습니다. 강 경감님 팀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강 경감님과 비밀리에 협력하며 박찬호가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며 이 병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민의 마음이 아팠다. 3년 동안 호랑이 굴에서 살며 악의 가면을 쓰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즉시 개입할 수 없었던 그 압박감은 얼마나 컸을까. 그는 이 조용한 전쟁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명예를 희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현우 씨.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선택한 이상입니다.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저 암살자는 박찬호의 가장 신임하는 경호원입니다. 그는 주군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자백과 이유진 씨의 메모리 카드에 담긴 자료들을 합치면 박찬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강 경감이 무전기를 든 채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다. 암살자가 모든 범행과 배후를 자백했다. 박찬호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오늘 밤 바로 그물을 걷는다. 나는 내 앞에 정의를 대표하는 용감한 두 남자를 보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새벽의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더 밝은 새날이 오고 있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친구의 인생을 망친 자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강 경감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날 밤은 나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병실에서 나온 암살자의 결정적인 자백과 유진의 메모리 카드에서 나온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은 박찬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방패를 꿰뚫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나는 강경감과 현우 옆에 앉아 경찰 특수 차량을 타고 있었다. 우리는 밤을 가르며 박찬호의 개인 별장을 향해 달려갔다. 직접 체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경감은 내가 안전한 거리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것이 나와 유진을 짓누르는 심리적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치료제임을 그도 이해했다. 차는 별장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췄다. 수십 명의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이미 조용히 지역을 포위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고 확성기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찬호 씨, 당신은 포위됐습니다. 법의 관용을 원한다면 문을 열고 투항하십시오. 호화로운 별장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15분쯤 지나서야 무거운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박찬호가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실크 잠옷 차림에 타담한 시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눈동자 속에서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극도의 공황 상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으로 경찰을 위협하려 했지만 강경감이 다가가 차가운 수갑과 긴급 체포 영장을 내밀자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오늘 아침 TV에서 본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현우의 무전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다. 팀장님께 보고 국경 수비팀이 캄보디아로 밀입국하려던 박지훈을 검거했습니다. 다량의 외화와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에 온몸이 떨리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나와 유진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박지훈이 결국 하늘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으로 나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잔인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 현우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기쁨과 위로의 빛이 스쳤다. 끝났습니다, 서연 씨. 그들 모두 잡혔습니다. 당신과 유진 씨는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박찬호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경찰차에 깜빡이는 경광등을 보았다. 끝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내 인생을 뒤덮었던 어둠이 마침내 걷혔다. 6개월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금 세탁, 횡령, 불법 감금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졌고 잿빛 하늘은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쏟아내는 듯했다. 나는 유진의 휠체어를 밀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우리 둘 다 검은 옷을 입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시선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내 인생의 악몽이었던 두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우는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수척하고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못했고 떨리는 두 손으로 나무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다. 박찬호는 불과 몇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메모리 카드의 증거, 현우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차례로 제시되며 그들 범죄 조직의 끔찍한 죄악이 낱낱이 밝혀졌다. 박찬호는 혐의를 부인하며 상황과 부하 탓으로 돌리려 애썼지만 검사의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졌다. 유진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아직 약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지하실에서의 6년간의 지옥, 구타와 정신적 고문,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이야기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는 유진과 나를 번갈아 보며 더듬거리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의 인격처럼 값싸고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다. 탐욕 때문에 길을 잃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다.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할 때 공간은 정지된 듯했다. 피고인 박찬호, 무기징역. 피고인 박지훈, 무기징역.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단호하게 울리며 모든 죄악의 종지부를 찍었다. 2번의 무기징역. 그것은 망가진 인생들과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에 대한 대가였다. 나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찾아왔다. 재판 후 우리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힘들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6년간의 감금으로 위축된 다리를 교정하고 내장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3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기나긴 입원 기간과 굳은 날씨마다 찾아오는 고통에도 유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나의 보금자리이자
내 청춘과 믿음의 무덤이었던 도시의 별장을 팔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의 위치와 가치를 아까워하며 나를 어리석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집안 구석구석, 가구 하나하나가 지훈의 그림자와 내가 견뎌야 했던 거짓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미련 없이 집을 팔았고 지훈이 내 이름으로 몰래 남겨둔 빚을 모두 갚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다. 나는 그 돈으로 유진의 병원비를 내고 최고의 의사와 약을 구해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너 바보야, 서연아. 그 돈 내 건데 왜 나한테 다 쏟아부어? 유진은 병상에 누워 내가 깎아주는 사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웃으며 달콤한 사과 한 조각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아니잖아. 이제 우린 친구가 아니라 친자매야.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교회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 예전에 좋아했지만 지훈이 집이 더러워진다고 막았던 채소와 장미를 다시 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유진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가 햇볕을 쬐었다. 우리는 함께 새소리를 듣고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며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더 이상 위선적인 파티도 차갑기만 한 명품 옷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잿더미 속에서 되살아나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유진의 몸에 남은 흉터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듯 우리 마음의 상처도 하루하루 치유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부활이란 예전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고 인생의 풍파 앞에서 더 강하고 굳건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1년 후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작고 아담한 카페 가을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갓 볶은 원두의 향긋한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어우러져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뜨거운 라떼 위에 정성껏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유진은 구석 테이블의 젊은 커플에게 새로운 케이크를 즐겁게 소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면 이 여인이 6년간의 지옥을 겪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카페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세운 우리 두 사람의 열정이 담긴 곳이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자유롭고 평온한 삶에 대한 꿈이 담긴 곳이었다. 카운터에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익숙한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다. 사장님, 개업 1주년 축하해요. 갑작스러운 임무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해요. 선물은 나중에. 항상 평안하길. 현우. 그 사건 이후 그는 승진하여 계속해서 험난한 사건들에 뛰어들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로서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에 들러 조용한 구석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 커피를 마시며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관심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짧게 답장했다. 고마워요. 안전 조심해요. 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창밖을 보았다. 여름 소나기가 막 그쳐 웅덩이마다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소박한 나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어두웠던 날들은 지나갔다.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지나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의 달콤함, 커피의 쌉쌀함, 그리고 마음에 스며드는 행복을 느꼈다. 인생은 공평하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무언가를 앗아가면 다른 무언가로 보상해준다. 나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며 아침 햇살처럼 맑게 웃고 있었다. 손님 많아졌어. 일하자, 서연아. 유진이 불렀다. 응, 지금 가. 나는 대답하며 앞치마를 고쳐맸다. 바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이다. 사랑과 선함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